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게 되고요. 그 공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그런 공약을 하게 되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파퓰리스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류 경제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축을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파퓰리스트 정책을 제안을 하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대중에 어필하는 그런 파퓰리즘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퓰리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퓰리즘, 대중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중주의는 무엇입니까? 뭐 대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국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인민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대중과 엘리트를 대립적 구도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대중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 대중의 요구와 희망을 대변하려는 그런 정치, 사상,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지칭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사회의 사실 엘리트 계층은 기득권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엘리트층이 기득권층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등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엘리트는 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하고는 좀 달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층은 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 엘리트층은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통해서 기득권의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의 그 어원은 라틴어의 포퓰러스에서 유래됐고요. 민주주의를 뜻하는 우리가 데모크라시, 그 그리스어인 데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퓰리즘이나 그 민주주의나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다 대중이라든지 뭐 민중이라든지 국민, 사람,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게 되죠.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대중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대중을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지만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급과 당파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대중들은 엘리트를 존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소외될 때 적개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류 엘리트층이 개혁을 거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대중들한테 어떤 특정 엘리트 계층을 비난하게 되면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러한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퓰리즘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반지성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대중의 목소리 중에 옳은 일이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왜 화를 내는지, 대중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엘리트 계층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해서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엘리트층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엘리트층이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로 빠지게 되고 정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태리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 다 아시죠? 이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이태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여러 지방마다 독자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을 했는데, 이 마키아벨리는 이제 군주론을 펴면서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책 자체가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그 메디치가의 헌정하는 책으로 이 책을 썼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펴게 되는데 이 마키아벨리는 그동안 이태리의 휴머니즘, 르네상스기를 거쳐가면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휴머니즘의 그 이상이 아니겠냐.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자유로운 국민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랬는데 헛된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은혜를 잊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선적이고 오로지 자기 한 몸밖에 한 몸의 위험, 한 몸의 이익만을 생각하려는 그 무력의 눈먼 존재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느니 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군주의 통치 기술,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군주론을 썼던 겁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국가관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절대주의적인 국가 권력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런 근대 국가의 형성을 예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파퓰리즘의 사례를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생 정당 중에 브렉시트 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은 6개월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당입니다. 그 당이 지난번에 있었던 유럽연합의 의회를 구성하는데 영국을 대표해서 출마를 했고요. 영국에 배정된 그런 의석수 중에서 31.7%를 차지했습니다. 5월 23일에서 26일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유럽 의회 선거죠. 여기서 이 브렉시트 당의 당수가 나이젤 페러지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영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대표적인 위험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브렉시트 당은 아주 공약도 없습니다. 오로지 브렉시트만이 해결책이다. 영국을 살리는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고 인종주의자이고 백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사실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젤 페러지는 진정으로 나는 영국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영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브렉시트야말로 진정한 영국인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이젤 페러지가 얘기하고 있는 영국인, 이게 모든 영국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딱 하나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서 나오게 될 경우 영국은 저기 동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를 볼 수 있지 않냐. 테임스 강이 위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만들어서 금융의 허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면 된다. 영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나이젤 페러지의 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 영국 보수당의 그 당수였고 총리였던 여성 총리죠. 테레사 메이가 그동안 EU하고 협상을 했죠.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아주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EU를 탈퇴하려고 했는데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으로 6월 7일 사퇴를 했고요. 새로운 당수를 지금 이제 뽑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새로운 총리를 놓고 많은 그런 그 후보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총리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보리스 존슨입니다. 전 외무장관이죠. 역시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내셔널리스트 파퓰리즘을 추구하는 대표자입니다. 만약에 보리스 존슨이 새로운 영국의 총리로 등장한다면 아마도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뭡니까? 영국이 EU와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하고 그냥 탈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주장했던 것은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자. 노르웨이처럼 우리가 EU로부터 탈퇴를 하지만 EU의 관세 동맹에 어느 정도 돈을 내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동시에 누릴 수가 있으니 우리가 EU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한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영국이
보리스 존슨의 주장대로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 역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EU의 국가들도 영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U 국가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퓰리즘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 정치학자들이든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데다가 데런 아세모글루, 그 MIT 대학의 교수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아티클을 썼습니다. How do populists win? 왜 어떻게 이런 파퓰리스트 주의자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왜 이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파퓰리스트 정책이 또는 파퓰리즘 자체가 나쁜 이유를 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퓰리즘 정책은 결국 대중의 희망,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지만은 다원주의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중과 민중, 국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당파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자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데 이 포퓰리즘은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데런 아세모글루와 로빈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포퓰리즘 정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권력,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게 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 공공재를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제도의 상당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마치 국민이 단일한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하고 내로남불,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 정부는 대중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의 집중을 도모하고 언론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의 종말은 독재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스트들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정치적인 지향점을 달리하는 사람을 철저히 권력으로부터 배제시키려고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장 좋은 수단은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배제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독재자였죠.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포퓰리스트 정책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언론의 독립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치주의, 사법기구의 독립성 이런 것에 의해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공영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 파퓰리스트적인 생각들이 사실 정책에 지금 현재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파퓰리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주의는 다원적인 어떤 세계의 가치, 다자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역시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Other people don't mean anything.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편가르기의 명수죠. 적과 친구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는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무역 질서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권 후보들 역시
트럼프 이상으로 포퓰리즘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것을 정부 재정을 다 털어갖고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반지성주의고 반엘리트주의의 선봉에 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미국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조나탄 그루버와 사이먼 존슨 MIT의 교수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책을 썼습니다. 금년에. 점프 스타팅 아메리카. 우리가 점프 스타팅이라는 것이 차가 엔진이 예를 들면 방전이 돼 갖고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점프 스타팅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걸 점프 스타트라고 합니다. 즉 미국이 방전됐다는 거죠. 배터리가 지금 맛이 갔다. 그래서 이 방전된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에어리어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정 지역에만 너무 포화되어 있다. 그 특정 지역은 지금 현재 너무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데 미국을 제대로 살리려면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이것을 부흥시켜야 된다. 부흥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이먼 존슨 교수는 미국 전역에 100곳에 사이언스 파크, R&D 허브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갖고 미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발전의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정부 지출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혁신이야말로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사이먼 존슨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에 더 과감한 많은 투자가 정부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